예,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도 주요 정책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 캠프의 재윤경 공동선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총학생회장 지내셨고, 네. 금융재무상담가, 네, 또 네. 책도 이제 뭐 약탈적 금융사회 등 책도 이제 많이 네. 펴내셨더라고요. 재무상담사로 이제 시민사회 운동도 하시고 재무상담사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서민들의 이제 가게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언을 하셨죠.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계기로 캠프에 합류했습니까? 일단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하고 채무자분들 이렇게 상담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경제 인문학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이게 과다 채무자나 다중 채무자 문제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도 다중채무자인데 또 다른 빚을 내서 부채가 계속 악성화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뭐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는 저한테 문자로 정말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그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책도 내고, 그리고 또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그 채무자 단체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 운동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이제 야권 쪽에 이제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또 이런 그 정책에 대한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선거 그 캠프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안은 그 서민금융 파트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쪽에 이 가계부채 문제 관련된 이 정책을 좀 맡아서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왔는데, 네. 선대위원장까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미리 알았던 사안은 아니고요. 네. 네. 10명 가운데 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 시민 캠프 몫으로 이제 네. 위원장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뭐 제가 할 역할이 뭐 그 대선 전체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민생 쪽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서민금융 이쪽이 이제 좀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민들 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좀 소외된 사람들, 채무자들, 그런 금융소외자들 이런 분들이 이 선거 캠프에서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캠프 일자리 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죠. 네, 어떤 네, 얘기들이 네. 나왔습니까? 캠프 일자리 회의는 제가 오전 중에는 가계부채 그 정책 발표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뭐 키워드는 뭐 만나봐라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라는 이제 이 정책의 기조가 이렇게 함께 논의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또 이제 이 후보님께서 직접 이 역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자청을 하셨고 또 이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 대통령이 돼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만나봐. 네. 예, 만들고 나누고 바꾼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요. 예. 구체적인 아주 세부 디테일한 정책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예. 그보다는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채무자분들 만나 뵙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일자리 위원회 회의 직후에 바로 이제 사실 그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채무자분들의 대다수도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뭐 가끔 금융사기도 뭐 개입이 되긴 하지만 아주 근원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 소득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지금의 경제 구조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통스러워하고 소외계층으로 또 전락하게 되고 또
또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과다 채무자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악순환이 이게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구조적으로는 그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 자체의 체질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뭐 경제민주화 그 2탄이었죠. 그 이 골목 상권 살리기 1탄하고 2탄에서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 구조보다는 어쨌든 그 상당수의 그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 중심의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핵심 그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요. 대선 후보들 모두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서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요. 고용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지원 같은 것을 하려면 재정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재정 지원에 대한 것도 사실상 이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이렇게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면은 주로 대기업에게 많은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세금을 좀 낮춘다든가 뭐 규제를 풀고 뭐 세금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쪽에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식의 이제 뭐 그 일명 그 낙수 효과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거꾸로 가자. 그래서 일자리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에 투자하는 건 비용이 아니다. 이거는 투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다시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게 다시 이제 뭐 기업의 어떤 경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구조 자체를 좀 이전과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그렇죠. 창출을 통한 성장을 얘기하는 이렇게 건가요? 복지가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일자리 나누는 것 역시 이제 뭐 이제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바꿔준다든지 노동 시간을 좀 나눠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일자리를 뭐 나눈다든지 뭐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 노동계 이제 모두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문 후보는 이른바 이제 과거 이제 노사정에 이제 더해서 노사 민정 합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계에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반대 입장이 좀 아직까지 분명하지만 뭐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재계도 더 이상 사실 소비자가 없고 가게가 끊임없이 사실은 구매 여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업에게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경기 불황 속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재계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뭐 설득이 지금의 경제 구조 하에서는 굉장히 위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는 함께 해볼 만한 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후보가 기사 보니까 기업에 부담만 지을 게 아니라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가격제 관련한 간담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와서 세부 정책을 많이 들여다보고 오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이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본인의 이제 책임이 물론 뭐 있겠지요. 빚을 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사회제도적인 책임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제도적으로 이제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부채를 이제 덜어줘야 되고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결국은 그 1,000조 원이 넘어섰죠. 1,000조 원이 넘어섰는데 그 중에서 대부업 이용자가 거의 뭐 400만에 육박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사실 뭐 제대로 추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민간 이 단체에서 이렇게 추정을 할 때는 뭐 한 600만 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중채무자가 200만 명이다, 하우스푸어 150만 명이다.
있습니다. 뭐 이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고 사실 소득 수준 대비 이 부채 상환 여력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그 나라들보다도 이제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금 예. 말 그대로 자칫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가계부채도 문제지만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네. 고용 사정이 뭐 좀 낮은다 해도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전체적인 일자리에 있어서 아까도 큰 틀에서 말씀드린 그 기조 속에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청년 고용 할당제라든가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이 좀 일부 규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그 중심의 어떤 정책을 피는 것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그것이 또 함께 공생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정책이건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 사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은 또 5년 내내 갈등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우려도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네. 노년층 일자리도 네, 이제 네.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네. 정년 연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 일자리 늘리는 거하고 좀 이렇게 좀 부딪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청년 연장하면 또 그렇게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아까부터 이제 일자리 정책을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예. 사실 청년층의 그 고용 시장하고 그 시니어 계층의 고용 시장은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가게 전체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 경제활동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 계층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계층은 자신의 어떤 쭉 살아온 이력과 경력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 제2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이제 좀 낮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노후 생활을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안정된 가운데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일자리들을 많이 좀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충하지 않으면서 네, 공존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네. 일자리 정책을 만들 네. 수 있다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이번 대선에서 보면 지금 세 후보 모두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네. 있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권자 네. 입장에서는 다소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다른 두 후보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후보하고의 그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단일화를 통해서 같이 이제 정책 공조도 하고 또 정치 쇄신도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제안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후보 측하고는 이제 조금 물론 이제 그 이전 선거와 다르게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아예 그냥 굉장히 중요한 대선의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그 정책 외에 또 다툼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책이 주요 이슈가 돼서 세 후보 모두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은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누가 됐든 제게는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공조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게 좀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순환 투자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기업에게만 적용을 한다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도 약간 그런 입장을 좀 비슷하게는 하는데요. 또 반대로 또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또 검토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 후보의 그 큰 틀에서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것은 일단 새누리당 이 박근혜 후보의 약간의 이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고 그런 측면만 제외한다면 문제의식은 똑같이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계부채 심각성까지 말씀을 해주고 해법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못 여쭤봤는데 네.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오셔서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번 후보 캠프의 재윤경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